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월 16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처음 시작할 때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이제 하락 출발을 같이 갔었는데요. 정확히 오늘 딱 정오를 기점으로 코스닥도 상승폭을 확 늘리면서 모두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금 종가를 보면은 코스피 조금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갔습니다. 0.9% 상승. 4,800입니다. 840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0.36% 상승, 950포인트를 오랜만에 넘으며 장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지수 이 상승 기여도를 좀 따져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4할 정도 책임을 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코스닥 시장도 장 후반에 좀 힘을 내면서 다 같이 조금씩 이 상승의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오늘 오랜만에 올라간 제약바이오가 좀 포함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에서 제약바이오 오랜만에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 그리고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증시 마감 상황 김유민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4,800을 드디어 넘은 코스피 거침없이 행진하고 있습니다. 11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만 특히 상승 속도가 눈에 띄는데요. 역대 최장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기록했던 2019년보다도 그 속도는 2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고점이 두렵다는 뜻의 포포 심리까지 퍼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보시면 코스피 오늘 0.9% 오르며 4,840선에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올랐습니다. 0.36% 오르며 954선에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도 기관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 오늘 4,500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외국인도 오늘 매수했습니다. 4,050억 원 넘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매도 우위 보였는데 9,360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 571억 원 사며 사자 포지션 취했고 기관은 381억 원 샀습니다. 외국인 홀로 833억 원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대형주들 움직임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IT 투톱 모두 상승불 켰습니다. 어제 TSMC 어닝 서프라이즈를 받아가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14만 전자 돌파 이후에는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신고가 또 새로 섰습니다. 법원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승인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삼성전자의 360조 원 규모 투자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0.92% 하락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6위에서 10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원전주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자세한 배경은 잠시 뒤 특징 섹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6% 넘게 오르며 95,3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중공업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0.39% 상승했고 HD현대중공업은 1.43%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상승세를 보였죠. 메리츠증권은 기아가 완성차 기업 중 가장 높은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할 기업으로 지목했는데요. 기아 올해에만 주가가 약 25%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메리츠증권은 목표 주가 2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기아 오늘은 15만 1,1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들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12시 기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조단위 기술 이전을 예고하자마자 주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은 피하주사제 전환 기술 ALT-B4 관련해서 무려 10개 회사와 논의 중이라고 하자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오늘 10.10% 상승하며 51만 8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ABL바이오도 상승했는데요. 그랩바디 B 플랫폼 관련해서 추가적인 파트너십 체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형제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각각 3%대, 2%대로 하락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제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바이오주들도 체크해보시죠. 오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막을 내렸는데요. 기술 이전 기대감과 또 대장주 알테오젠 강세 속에 일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HLB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고 특히 삼천당 제약이 10%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트럼프의 발언으로 급등한 특징 섹터 원전주 함께 보시죠.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기술 기업들이 직접 신규 발전소 건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전력 경매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며 전기 요금이 많이 오르자 이제 빅테크가 직접 발전소 비용을 내라는 전례 없는 제도를 꺼낸 건데요. AI 확산이 이제는 전력 비용 이슈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 받아가는 국내 원전주들도 오늘 시세를 분출했는데 특히 한전기술, 우리기술 10% 넘는 상승률 보여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오른 항공주 섹터, 오늘 왜 움직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대한항공이 역대 최대 매출을 발표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호실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한일령을 발표하자 한국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인데요. 이외에도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또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전반적인 입국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화물 업황도 상당히 강했는데요. 데이터 센터 장비 수송이 늘어난 건데 AI가 이 항공주에도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대한항공은 5.65% 상승하며 마감했고 이외에도 진에어 4%대, 제주항공 5%대로 급등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관련해서는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대한항공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20%가량 줄었는데요. 고환율로 인해서 영업비용 부담이 늘어난 점 참고하시죠. 마무리하면서 환율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으로 10거래일간 이어졌던 상승세가 다소 꺾였는데요. 베센트 효과가 벌써 끝난 걸까요? 오늘은 3원 90전 오르며 1,473원 60전에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흐름부터 특징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자세한 시장 대비는 증시 인사이트에서 함께 해보시죠.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4,900선 눈앞에 두고 거래를 마치면서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속도면은 화요일에 5천 돌파하는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네, 그런 속도입니다. 엄청납니다. 자, 또 오히려 올라서 불안하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투자 포인트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겠죠.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조상현 본부장,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준우 센터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 지금 11일째 기록 경신 중입니다.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강앵커 이야기하셨다시피 약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사실 저거든요. 본인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기만 해도 되는 건지. 뭐 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조 본부장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금의 지수 상승 좀 과열을 시키는 과정 없이 계속 올라가고만 있는데 좀 위험한 질주라고 본다면 좀 과한 생각일까요? 위험한 질주이려면요. 펀더멘탈 개선 없이 어떤 그렇죠. 유동성에 의한 아니면 단순한 테마에 의한 또는 뭐 정책 수혜에 의한 상승이면 사실은 위험하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펀더멘탈 개선이 동반 중입니다. 강력한 펀더멘털을.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2026년 기준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총 합산으로 약 지금 현재까지 430조 원 정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사실 430조 원의 레벨은 코스피 역사상 300조 원 영업이익을 넘긴 적이 없었었고요. 네. 작년에 한 297조 정도 마감할 텐데 올해 처음으로 300조 이상을 넘고 동시에
400조 이상을 기록하게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코스피 4,000대가 이상하지 않다라고 좀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네. 강력한 펀더멘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400조 원까지 바라보는 건데 400조 원이면 너무 좋은데 이제 그 중에 반 이상이 지금 반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다 보니까 나머지 업황도 좋게 보신다는 걸로 좀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코스피 영업이익 그 성장률이 430조 원이면 대략 한 전년 대비 45% 정도 성장하는 수준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톱이 다 챙겨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감익만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업종 중에서도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만큼의 그런 어떤 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업종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함께 동반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기앵커가 말했던 것처럼 요즘 시장의 이러한 상승세를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반도체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그러니까요. 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다양하게 올라가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얼만큼 가져갈지 계속해서 본부장님 근데 뭐 반도체 쏠림 현상은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주도 업종으로서의 어떤 효력은 반도체가 계속 끌고 갈 것 같아요.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 이익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상반기까지 이 반도체의 주도력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예. 하반기 넘어가면 이제 2027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고민들이 프라이싱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부터는 주도력은 유지가 되면서도 사실 다른 업종에서의 어떤 기회를 찾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물론 1월 달에도 활발하게 반도체 이외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연중으로 봤을 때 반도체의 주도력이 가장 좀 셀 것 같다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냥 너무 계속해서 지수가 훅훅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좀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뭐 지금 앞서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지금 반도체 편향적 랠리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는 오늘 밤에 미국 옵션 만기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수급의 변동성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반도체 편향적 랠리를 그냥 뭔가 보기만 하고 있었어도 되는 거였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일단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그 미국 옵션 만기라든가 그런 그 작은 이벤트의 시장이 이제 펀더멘털이나 시장의 이제 상승 추세가 훼손될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런 이제 이벤트들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기에는 좀 그렇다가 이제 시세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게 더 많다. 예, 이제 그런 거의 영향보다는 사실 보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전력 기기라던가 조방원 이런 그 섹터들은 사실 뭐 2023년부터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동안 지수가 그렇게 많이 못 갔던 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었는데 그렇죠. 이 반도체가 사실 작년 7월부터 삼성전자 그 메모리 그 반도체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7월부터 이제 시세를 급하게 주다 보니까 지금은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 반도체 주도 시장으로 보이고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 최근에 보면 조방호도 사실 반등이 좀 많이 나와서 그 방산이나 원전 같은 경우도 이미 네. ETF로 보면 신고가 영역에 있고 조선은 아직 신고가를 다시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섹터별로 사실 모멘텀이 있는 실적 있는 그 섹터들은 골고루 가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만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관심 많고 네. 하이닉스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지. 반도체가 그리고 뭐 영역도 많이 오르고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어떻게 좀 살펴보면 골고루 좀 가고 맞아요. 있는 시장인 거기 때문에 뭐 과열을 근데 물론 이제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조정은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렇죠. 항상 염두해야 되는데 네. 오늘 최근 들어서 들은 생각은 1월 들어서는 저는 강하게 드는 생각이 포모가 오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그 포모 얘기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은 이제 그 항상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이 높지 않았던 분들이 급하게 이제 작년 말 네. 이제 그다음 올 초에 막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저는 이제 그분 안 하시던 분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희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좀 걱정을 네. 하는데 뭐 그런 분들조차 수익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또 주변에서 좀 더 이제 더 아직도 진입하고 싶은 분들도 네. 있고 그런 분들도 사실 일부를 담았기 때문에 조정은 더 담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최소한 올 짧게 보면 1분기 조금 더 길게 보면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큰 고민 없이는 시장이 좀 갈 수 그쵸. 있지 않을까 네.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머니쇼 플러스에서 이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상반기까지 큰 흐름의 우상향 흐름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막 포모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포모가 사실 반도체 투톱을 가지고 뭐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많이 좀 갈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담아야지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인사이트에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 첫 번째로 거기서 포모들이 왔던 것들은 아마 이쪽 섹터를 지금 많이 보셨던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약바이오를 이제 올라가겠지라고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쪽, 딴 쪽에서는 많이 올라가니까 답답하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상현 본부장님, 제약바이오가 오늘 딱 12시 기점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알테오젠이 호재성 뉴스를 하나 딱 던져버리니까 시장이 이제 다 반응을 한 것 같은데 단편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약바이오 기다린 만큼 오늘의 상승은 이제 시작하나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약바이오를 하나의 인더스트리, 하나의 산업으로 이 카테고라이즈 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너무 다양한 요새 제품들을 갖고 특색 있는 있다는 섹터들이 거죠.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다 같은 제약바이오가 아니고 사실 뭐 특정 제품군, 그다음에 특정 적응증 뭐 이런 것들이 그쵸.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별로 접근하는 게 일단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제약바이오의 본질 중에 하나는 시장이 재미없을 때 제약바이오가 강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시장에 호재가 없거나 아니면 펀더멘탈리 뭐 특별하게 개선되는 것들이 없을 때 제약바이오 쪽에서 개별적으로 그렇죠. 움직임이 많았는데 상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제약바이오 말고 살 게 너무 많아요. 오, 예. 네. 이게 테크 항상 쪽 너무 매력적인 게 예. 많죠. 항상 상대 관점에서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약바이오의 기대 수익률이 높을까 아니면 반도체의 기대 수익률이 높을까 예를 들면 상대 비교를 하다 보면 제약바이오가 작년에도 좋았던 구간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상반기는 어쨌든 코스피 이익 사이클이 굉장히 모멘텀이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후에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긴 하겠지만 제약바이오라는 섹터 자체가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뭐 하나 올라간다고 다 같이 올라가는 장세는 아닙니다. 어떤 특성 약물이 올라갈 때 쭉 올라가는 경험이 있는데 거기로 봤을 때 아직은 좀 오히려 테크가 더 매력적이다라고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뵙지만 존경하는 본부장님 의견이 굉장히 좀 동의하는 게 와,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와. 이게 거물이 생각하시는 거랑 생각이 비슷하고 제 생각이 오, 틀리지 않았다는 예.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이제 제약바이오가 사실 보면 예전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에 돈을 좀 벌었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바이오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그 본부장 말씀처럼 이제 시장이 이제 크게 이제 지수가 변동이 없고 지수가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뭘로 돈 벌었는데 대부분 다 바이오로 돈을 벌었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텐베건도 바이오에서 나왔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도 어렵죠. 이 파이프라인이 뭐다 이런 거 보면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리고 이 일반 생물학적 투자자들한테 그렇죠. 잘 정보가 공개가 안 되고 그쵸,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뭐 생물학적 학적 지식이 없으면 알 수 없는 부분도 많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그동안은 이제 정보는 많았는데 이제 뭐 실적이 또 이제 슬로우했고 이 정도로 큰 변화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AI 변화로 인해서 큰 이제 어찌 보면 하나의 뭐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거 아니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에서 수익이 이만큼 나는데 내가 굳이 어렵게 저 바이오주를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 주변 사람에서도 당연히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알테오젠처럼 오늘 사실 예전 같았으면 네. 알테오젠이 다음 주에 조단 기술 이런 인터뷰를 했으면 바로 상한가 갔을 겁니다. 아. 근데 이제 가지 않는 이유도 이제 물론 알테오젠이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시총이 커진 것도 있지만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적다는 거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도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굉장히 낮고 하다 보니까 뭐 일단은 정말 기술 수출이 나온다 해도 뭐 제가 볼 때는 다른 여타 종목들로 쫙 확산되기보다는 정말 거기에 정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예. 예전에는 옆집에서 기술이 잘하면 이 집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대감이 막 오르고 우리 이런 모두 바이오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이제 그런 현상을 보기는 이제 상당히 힘들어진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거 말고도 할 게 많다. 뭐 거기에 좀 좋습니다.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일단 기술 뭐 정확한 시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다음 주 언젠가라고는 조단위라고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제 뭐
이 집에서 나오면 이웃 집도 줄줄줄 이렇게 호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궁금한 건 알테오젠 쪽의 호재면은 당연히 ADC라고 해서 리가캠, ABL, 보로노이 옆집들이 많거든요. 그 옆집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뭐 특정 종목을 콘퍼런스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 그렇습니다만 저도 섹터를 여쭤본 네, 겁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종목들 중에서 실제 기술 이전을 보여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도 보여줬던 종목들 그런 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대가 되는데 아직까지 기술 이전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 기대감만 있는 종목들은 저는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딱 갈리는군요. 시총 1위에서 5위와 그렇죠. 6위에서 이제 10위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술 이전 게 저희가 이제 한미약품에서도 봤지만 기술 이전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되돌아올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계약 규모보다는 이제 그 마일스톤이 어떻게 돼 있느냐, 성급금을 얼마를 받느냐 그런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5조 단위 기술 이전이다, 1조 단위, 2조 단위 이거보다는 얼마나 성급금을 받느냐, 그리고 마일스톤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언급됐고 뭐 그렇죠. 검증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도 이미 많이 올라 있고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투자해볼 만하다고 보지만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에서 글로 옮겨 타볼까라고 하는 생각은 좀 제가 볼 때는 아하.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전 레퍼런스가 있고 없고 유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바이오주들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옥석 가리기의 하나의 포인트가 일라이릴리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 FDA 이 심사 지연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부장님, 뭐 파이프라인 다양하다라는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국내에서 이 제약 바이오주들 한동안은 저희가 비만 치료제 위주로만 좀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슈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전체로 좀 펀더멘털 훼손시키는 이슈는 아닐까요? 일단 비만 치료제가 각광을 받았던 게 일라이 릴리를 포함해서 이제 막 그쪽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경구용 뭐 나온다 하니까 이제 이 바이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테마로 바이오 안에서도 계속 옮겨 다니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의 테마가 비만이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모멘텀이 좀 슬로우해지니까 더구나 국내에서 같이 그동안에 주가가 좋았던 뭐 D&D 파마텍이랄지 뭐 일동제약 이런 애들도 같이 좀 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 성장성이 훼손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참전하고 있는 뭐 한미약품도 참전을 했죠. 그렇죠. 참전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는 관심권이 좀 다양하게 분산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처럼 그렇게 막 비만 치료제만 이제 막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의 좀 기운은 조금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일단 두 분과는 좀 해본다면 기술 이전에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은 상승분을 조금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런 것 없이 조금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대담을 통해서 조금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근데 이제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오늘 제약바이오로 들어간 수급들이 대체로 로봇을 판 수급들이 많이 좀 이동을 한 게 보여졌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로봇을 더 매력적으로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건 약간 개인적인 뭐 취향일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로봇으로서의 하나의 뭐 최근에 각광을 받았던 게 이제 뭐 현대차 그룹이랄지 이런 부분이 그쵸. 있는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펀더멘털리 자동차 본업에서의 어떤 숫자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대차 밸류에이션 싼 상황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충분히 수긍합니다. 그리고 관련한 부품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그래서 각종 로봇 관련주들이 있는데 숫자가 나오지 않는 로봇주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살짝 뭐 테마에 많이 엮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숫자로 보여준 적은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기술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 그런 프라이싱 되는 그런 업종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어차피 제약바이오는 숫자가 안 나와도 상관이 없는 다만 그 기술이 살아있다거나 수출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살아있겠지만 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 로봇 훈풍이 불어서 2030년 이후로 이제 뭐 산업의 성장성이 커 보인다라고 해서 지금은 막 뭐 무차별적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분명히 옥석 가리기가 나올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그래도 로봇을 제일 잘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누구냐 그러면 이번에 CES에서 봤듯이 일단 현대차 그룹이 유력하구나라는 정도여서 편안하게 비교적 편안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서 AI 로봇이냐 아니면 뭐 바이오냐
이런 부분은 지금 굉장한 강세장이고 하루 증시 거래 대금이 폭발적인 상황에서 끊임없는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면 같은 코스닥 내에서 이동 수급, 그다음에 코스피 뭐 중형주와 네. 코스닥에서의 이동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좀 보는 게 맞지 반드시 로봇이 올라가면 바이오가 빠지고 바이오가 예. 올라가면 음. 로봇이 어. 그런 대체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오늘 로봇이 조금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봤는데 뭐가 좋다 이렇게 좀 우열을 가리는 것보다는 순환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센터장님 같은 질문으로 아까 통한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의견이 좀 통하십니까? 네,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 로봇.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걸 제가 좀 느껴졌습니다. 로봇은 근데 사실 오늘 잠깐 빠진 거지 이 추세를 더 몰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일단은 그 테슬라 같은 경우가 그 완성차도 팔고 그다음에 로봇도 만들고 하는데 이제 주가가 과연 그 멀티플이나 밸류에이션 몇 배를 주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 예.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현대차도 여기서 한 20, 30배는 더 가야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시장이 적정 이제 밸류를 받으려면. 코스피에 있냐, 뭐 미국 나스닥에 있냐, 뭐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이번에 CES에서 이제 아틀라스가 공개되기 전에 하루 전까지도 이제 현대차가 과연 어느 정도 퀄리티로 낼 수 있을 것이냐, 특히 이제 손가락이나 관절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냐,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퀄리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작년에 우리 중소형 로봇주들이 굉장히 막 10배씩 가는 종목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안타깝게 최근에 오늘은 LG그룹주들도 주가가 좋긴 했는데 LG에서 개발해서 공개했던 이제 가정용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좀 CES 화면을 보면은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진다. 저런 걸 왜 귀엽다라는 내봤을까? 평가가 많더라고요. 수건을 개는데 저희 이제 그 둘째 아들이 걔도 그보다 잘 깰 것 같은 수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더 비교도 됐던 것 같고 그런데 보통 또 보면 이제 중국 로봇이랑도 많이 비교. 중국이 이제 로봇이 많이 앞서간다 얘기하는데 중국 로봇들은 보면 대부분 이제 뭐 쿵푸를 한다던가 노래하는 가수 뒤에서 점프를 한다던가 그런 건 어찌 보면 단순히 프로그래밍으로 가능한 거지 우리가 로봇 만들어서 이제 춤추고 이제 쿵푸하라고 로봇 만들지는 않거든요. 공장에서 이제 쓸 수 있느냐, 가정용 쓸 수 있느냐인데 물론 가정용은 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공장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우리가 공장에서 쓸 수 있는 생산용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틀라스를 보여준 걸로 해서 충분히 이제 그게 가능하겠다는 것 정도 보여줬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에 많이 뒤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라는 게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또 현대차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리고 또 현대차가 기본적인 펀더멘털이나 완성차에서도 워낙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제네시스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자동차주들이 작년 말까지 주가를 못 갔단 말이에요.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급들이 시장에 쏠리다 보면은 다른 걸 찾게 되거든요. 더 살 건 없을까? 반도체만 살 거 없을까? 하다가 이제 그 현대차의 그 아틀라스가 트리거가 된 거죠. 그쵸. 야 이것도 사도 되겠다 싶으면서 사실 현대차랑 현대글로비스가 네. 뭐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로봇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거기에 좀 집중해서 좀 볼 네. 필요가 있고 오늘 같이 좀 조정이 온 날은 네. 제가 볼 때는 좀 오히려 감사하죠. 뭐 없던 분들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뭐 저는 긍정적으로 네.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로봇까지도 조금 코스닥 내에서 비교하면 어떨까라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로봇에서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현대차 그룹주들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현대차 귀에다 꼭 넣어놓고 근데 반도체가 계속해서 정말 힘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코스피 4,800선 위로 끌어올렸던 건 반도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장중에 15만 원 선 코앞까지도 갔었습니다. 센터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의 오늘 강세, TSMC 낙수 효과에 좀 기댄 일회성인 거라고 보기엔 좀 아까울까요? 네,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사실 15만 원 정도를 이제 마디 지수 앞에서 딱 걸려가지고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TSMC가 이제 영업이익률 67% 정도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엄청난 실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AI 거품론이 조금 더 이제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뉴스였다고 볼 수 있겠죠. AI 거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영업이익이 저렇게 높다는 거는 좀 속된 말로
바가지 씌워도 사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였고. 뭘 해도 사가는구나. 네, 그렇죠. 그리고 TSMC가 뭐 증설한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했었는데 맞아요. 그게 TSMC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반대로 보게 되면 뭐 거기까지 깊게 좀 생각하고 사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TSMC가 점점점 이제 이제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제가 엔비디아 이런 입장에서도 사실 솔벤더로 가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마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를 열심히 속으로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젠스랑도 그렇고 삼성전자 너희도 좀 빨리 해라.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TSMC가 증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찌게 보면 나중에 TSMC한테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어요. 증설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뭐 그렇죠. 파운드에 치고 들어왔을 때는 뭐 제가 너무 우리나라 기업을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삼성전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당하신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까지 오히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나 HBM에서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지금 레거시 반도체에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파운드리나 뭐 HBM에서도 실적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묻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가고 있는 건데 뭐 그런 부분들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지금 작년 말에 이제 구글에서 이제 그 회의에다가 나왔던 얘기들 보면 이제 컴퓨터 용량이 6개월 후에 두세 배, 뭐 5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뭐 1000배 이상 용량을 늘렸는 얘기 나오면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 데는 전 세계 딱 세 군데인데 마이크로 하이닉스, 삼성전자인데 뭐 2개 기업 우리나라에 있고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사실 저도 약간 반도체도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 과열을 시키는 구간, 뭐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이 좀 네. 있은 다음에 가야 되자는 생각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패러다임의 변화에 우리가 이제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좀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하이닉스만 해도 이 코로나 때 2021년 고점 대비해서 4배 이상 올랐거든요. 4배, 5배 정도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코로나 때 고점이 9만 원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비하면 아직 이제 한 60, 70% 정도 오른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충분히 하이닉스만큼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15만 원의 마디지수에 갇혀서 누가 먼저 여기를 이제 진격을 할 것이냐는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TSMC 실적 발표로 이제 그런 고민을 덜고 수급들이 좀 몰리면서 좀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제대로 좀 훈풍이 불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이 소식에도 사실 장비주들은 좀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질 않아서 이게 좀 궁금한데 본부장님 혹시 장비주들이 움직이지 않는 게 미국하고 대만 간의 밀착 효과 영향이 좀 있을까요? 관세 인하 이야기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장비주는 사실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비주가 좀 피해를 보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장비주의 속성 자체에 좀 약간 레거시 속성에 따른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TSMC로 물론 공급하고 있는 국내 장비사들도 있습니다. 뭐 HPSP랄지 뭐 솔브레인이랄지 소재 쪽에서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종목들은 간헐적으로 오늘 좀 뭐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근데 장비주가 아직까지 못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개별적으로 보시면 개별 종목 중에 작년 하반기부터 꽤 많이 움직인 장비주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오 산업과 비슷하게 각 공정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소재냐 부품이냐에 따라서 또 퍼포먼스가 지금 다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예전 같으면 이 정도의 디램 호황, 낸드 호황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진즉에 이제 투자 확대 그러니까요. 계획을 발표를 했을 텐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병목이 걸린 구간을 서로 눈치를 보면서 최대한 끌고 가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때 캐펙스를 얼마나 할 것인가라는 그렇죠. 걸 좀 확인하고 장비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아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컨콜이 이제 또 월말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앞으로 KPX 어떻게 좀 증설하겠다 이런 얘기 나온다면 그때 좀 장비주들이 움직일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보셨을 때는 이제 어제 TSMC가 실적 발표도 하고 투자 확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쟤네가 하면 우리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일단 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TSMC가 캐파를 확대를 하면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전자의 파운드리가 가장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근데 파운드리에 지금 캐파를 확장할 여력은 없을 것 같고 수요를 잡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만 돌려도 뭐 좋은 거니까. 네, 예. 지금 가동률만 정상화시켜서 흑자를 돌리는 게 이제 최대 목표니까요. TSMC의 캐파 확장에서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오히려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엔비디아 GPU 물량을 그러니까요. 담당하고 있는 캐파가 확장이 되면 하이닉스의 물량이 더 많이 공급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하이닉스 쪽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삼성전자의 고명 메모리 부분도 그쵸. 같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섞여 있긴 하지만 TSMC 캐파 확장에 따라서 당연히 하이닉스나 전자의 레거시 부분도 조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야기 좀 잘해 주셨어요. TSMC 주가 상승하면 사실 엔비디아, 하이닉스 좀 같은 이 바운더리에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하이닉스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는 같진 않았고 요 공식이 이제 좀 약해지나라는 우려는 좀 있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일단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하이닉스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전까지는 그래 서프라이즈가 나올까 시장 기대치 나올까 약간 눈치 보는 장세. 그 사이 동안에는 다른 업종에서 놀다 오자라는 그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됩니다. 하이닉스 눈치를 보고 있다. 네. 네, 실적 보기 전까지는 조금씩 간을 보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도 좀 챙겨볼까요? 저희가 반도체를 얘기를 했으면 이 섹터도 꼭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AI, 인프라 시장. 트럼프 리스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뭐 AI 인프라, 전력 인프라가 특히나 트럼프 프리미엄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전력 경매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AI 인프라 시장 판이 훨씬 더 넓어질까? 이런 생각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부장님.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개입들 호재 같기는 한데 얼마만큼의 호재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국내 전력 변압기 3사가 북미 시장에서 워낙에 잘 하고 있었고 이미 수주도 많이 챙겨놓은 확보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시장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림의 떡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전력 산업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호기를 만난 산업인 거는 분명하고요. 근데 국내에 있는 전력기기 업체들은 사실 AI 사이클이 도래하기 이전부터 이미 사이클이 돌았습니다.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 부분 턴어라운드를 일찍 시작했었고요. 그게 2021년, 2022년입니다. 그런데 사이클이 꺾일 때쯤에 AI 전력 부족까지 좀 가해지면서 지금까지 호황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전력기기 업체들의 마진율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사이클이 길게 끌고 오면 조금 뭐 레이티 사이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이제 조금 쉴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쪽에서의 훈풍 때문에 계속해서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충분히 누려볼 만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방산이랑 비슷하게 사실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서의 경쟁력이 한국 전력기기 업체들한테 굉장히 좀 잘 그렇죠. 먹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기기 업체들 다만 하나 걱정되는 건 그동안에 수년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씩 계속 오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어서 조금은 조심할 필요도 있겠다. 정도의 관점, 그 정도 관점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사실 뭐 비단 전력기기만 하기보다는 원전도 오늘 사실 이 뉴스에 미리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전보다는 이제 전력기기보다는 오늘 원전이 좀 더 강하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조선방산이 좀 쉬어갔거든요. 이쪽에 대한 연속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본부장님께서 저는 정답을 주셨다고 보는데 계속 오늘 레퍼런스가 되네요. 본부장님께 계속 묻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원전이나 아까 그 변압기 쪽, 예. 전력기기 쪽, 방산이나 다 계속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실적 좋고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뭐냐면 딱 하나 밸류에이션이에요. 밸류에이션. 이미 변압기는 2022년, 23년부터 올라왔고 네. 조선은 이제 반도체보다 그전에 미리 올랐고 방산도 그랬고 뭐 흔히 우리 조방원 하는 그렇죠. 몇 년 한 3, 4년 정도 올랐기 때문에
많이 밸류에이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산이랑 원전 같은 경우는 ETF를 보게 되면 이미 신고가예요. 다시 또 네. 다시 또 신고가에 와 있고 조선은 아직 신고가 좀 모자란데 조선 ETF도 저는 신고가까지 갈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쪽은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조금씩 차이 실현을 해서 이제 조정 올 때 그 반도체, 그쵸. 조방원, 그다음에 이런 섹터들을 더 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차이 실현하면서 현금을 갖고 있다 조정 올 때를 이제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조정이 안 오고 계속 가면은 이제 갖고 있는 걸로 이제 수익을 누리면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정이 오면 땡큐인 섹터들이고 뭐 올라갈 때는 계속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하여튼 뭐 그동안 많이 원래 주식시장에서 가장 호재는 많이 빠진 거고요. 가장 악재는 많이 오른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 피로감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AI 얘기나 이런 뭐 레거시 반도체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 최근에 들었잖아요. 아직까지 네. 거기에 더 많이 열광하는 거고. 사실 조선방산 원전 같은 경우는 웬만큼 주식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붙잡고 물어보면은 웬만한 이제 전문가들이 알 만큼 호재나 뭐 악재나 모멘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네. 물론 이제 미국의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거 보면은 그쵸. 이제 AI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사실 뭐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에너지거든요. 전력이거든요. 전력. 맞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쪽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력기기나 변압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원전을 생산할 거냐. 사실 그 수많은 그 전기를 감당하기에는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그건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원전을 신규로 착공 들어가면 10년에도 완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SM의 소형 원전도 얘기 다룰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 모멘텀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너무 과하게 올라갈 때는 좀 약간 좀 쿨다운 시킬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지켜보되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전략이 그러니까 되겠네요.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린 건 참고만 하실 때 반도체는 올라갈 때 쫓아가도 아직은 괜찮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면 조방원은 올라갈 때 쫓아가면 절대 안 되고 빠질 때는 편안하게 삼을 수 있는 섹터다. 맞아요. 그 정도로 좀 기회를 주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편안하게 그래서 좀 기회는 있다. 분류를 해서 좀 이렇게 좀 나눠 놓으시는 게 좋지 네.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방원에 대한 팁도 이렇게 좀 같이 주셨습니다. 올라갈 때보다는 쉬어가는 구간이 항상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일 때는 조방원이 항상 좀 쉬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매수 찬스로 우리가 삼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자면 오늘 그 원전하고 전력이라는 섹터 안에서 오늘 좀 한전그룹주들이 유난히 좀 강했고 대우건설도 오랜만에 좀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와 비교를 했을 때 뭐 한전그룹주와 건설 쪽에 대한 포인트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오도 오늘 12시쯤 이후에 쭉 반등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이오나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이나 뭐 관련된 원전 관련된 건설주 현대건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올랐다가 뭔가 큰 뭐 이벤트나 호재가 있어 올랐다기보다는 어차피 모멘텀은 다 좋은 상태인데 이게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올랐을 때 이게 뭔 호재가 있어 올라 이런 것보다는 모멘텀은 확실한 종목들이고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조정 받으면은 그다음에 이 섹터가 쉬면 얘가 가고 또 저 섹터가 쉬면 일로 가고 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이라고 봐서 뭐 요즘 같은 시장은 하루하루 나타나는 그 변화를 보고 여기 뭔가 해서 일로 옮겨 타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또 이렇게 옮겨 타다가 수익을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땐 포트를 좀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만 해야지 이렇게 뭐 하루하루 오르는 시세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섹터 안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거기 섹터의 대장이 가장 좀 낫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대장주도 이렇게 강세장 시장에 갈 때는 대장주가 계속 가지 2등, 3등주가 따라오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계속 대장주들이나 뭐 이런 데서 계속 플레이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이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 그냥 기회 줬을 때 담으라고는 하셨는데 실적 시즌에 정말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그때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걸까요?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가가 오른다.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해야죠. 네, 왜냐하면 지금 신고가 영역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고점에서 이제 보통 이제 주식들의 습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그 고점 영역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하면서 거래가 확 터지면서 또 이렇게 그 신고가를 확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그때 이제 와, 얘 센 줄 알았는데 조정 올 줄 알았는데 진짜 세네 하면서 들어갈 때가 이제 고점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점에서 시세가 강하게 나올 때는 제가 볼 때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저는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에 또 준비되어 있는 섹터도 사실 조선 방산이라서 마침 잘 된 것 같습니다. 원까지 엮어서 저희가 매력이 가장 있는 섹터는 뭘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부장님 갈 차례인데 본부장님 먼저 얘기하고 센터장님이 같은 의견이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센터장님 먼저 갈게요. 자, 조방원 중에 뭐가 제일 낫다고 보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라서 당황스러워요. 예, 조방원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저는 지금 현재 시점이 조선이라고 봅니다. 조선이다. 네, 왜냐하면 와. 원전이나 방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 영역 쪽에 와 있고 조선 네. 안에 좀 덜 갔기 때문에 조선이라 보고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모멘텀은 다 비슷하게 하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명확하거든요. 네. 그 중국의 이게 저가 조선에 뭐 우리가 좀 잠식당한 부분은 있지만 하이엔드급은 우리나라가 확실히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군함이라든가 이제 그런 뭐지 방산이랑 또 섞여 있는 게 조선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미국이 중국에 자기 조선을 맡길 일은 없거든요. 그런 일은 만무하기 때문에 대안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봤을 때 마스카 프로젝트나 이런 걸 생각하고 네. 지금 제가 봐도 미국이 국방 예산도 많이 늘린다고 하고 그쵸. 지금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오클라이제이션이 됐고 그다음에 또 약간 야만의 시대가 와서 이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글린란드도 내 땅이야라고 하는 세상인데 뭐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제 자기네 국방을 좀 더 생기려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방산들 단순히 이제 미사일 초마 이런 거보다는 이제 이제 바다나 해양도 중요한데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에 비해서 그 해군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저는 조선이 좀 더 저는 지금은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조선 조금 나왔어요. 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계속 본부장님 표정을 좀 봤는데 네. 표정이 안 읽혀서 아, 네, 제가 본부장님 어떻게 예. 보시는지. 여기서 조선이 나오면 두 분 다음부터 더블 캐스팅입니다. 저도 들으면서 아 훌륭한 분이시구나 센터장님께서. 예. 당연히 오늘 저도 브로맨스가 조선이라고 너무- 생각하고요. 야, 물론 예. 저희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조선이 유력하다고 보는 이유가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원전 같은 경우는 수주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프로젝트가 나오려면 정부부터 해서 각 부처에 굉장히 발주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되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유럽의 방위비 증액이랄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상방산 무기 업체들이 기수주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로 받으려면 그만큼 더 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조선은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남은 게 있어요. 마스가 프로젝트. 예. 마스가에서 본격적으로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한국에서 경쟁력 갖고 있고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목적에서 마스가와 관련해서 분명히 큰 수주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남아 있다는 거. 그쵸. 예, 그런 관점에서 저도 조선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볼만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뭐 대본 맞추고 오신 거 아니죠 오늘? 예. 처음 뵙습니다. 예. 처음 뵀는데 이렇게 똑같은 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선이라는 게 사실 실적도 좋고 내러티브도 좋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이제 저희 코너 끝날 것 같은데 오늘 두 분 금요일이고 한잔 하시는 거 아니지 두 분 같이 인연이다 이러면서 오늘 함께 가시는 건 아닐지도 궁금합니다. 다음에 또 두 분 함께 모셔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고점에 대한 부담인지 마감 앞두고 3대 지수 상승분 뱉어냈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 0.6%, 나스닥 0.25%, S&P 500 0.26% 올랐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0.86% 오르면서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1990년 이후 최장기 기록으로 전반적으로 선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TSMC 호재의 반도체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2% 넘게 올랐고요. ASML, 램 리서치 등 5% 내외 상승 보여줬습니다. 다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은 웰스파고가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1%가량 올렸고요. 간밤 일라이릴리에는 악재가 나왔습니다. FDA가 일라이릴리의 체중 감량 알약에 대한 심사를 돌연 4월 10일로 연기한 건데요. 간밤 3% 넘게 빠졌습니다. 그간 은행주들 흐름 부진했지만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모두 5% 안팎으로 급등했습니다. 종목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오늘 반도체 업종 전반의 분위기를 끌어올린 건 이 TSMC의 호실적이었습니다. TSMC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4% 넘게 급등했는데요. 실적과 함께 주목받은 건 미국과 대만의 무역 합의 소식입니다. 미국과 대만은 상호 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과 동일한 수준이고요. 대만은 관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만 기업들, 특히 TSMC가 주가 되겠죠. 2,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 대만 정부가 2,5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보증을 제공해 총 5천억 규모 달러의 이 투자 패키지를 제시했습니다. TSMC는 미국에 이미 있는 반도체 공장 6곳에 더해 추가로 5개의 공장을 더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생산 능력은 현재보다 약 2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TSMC의 미국 내 생산 규모가 2배로 커질 거라며 대만이 반도체 공급망과 이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매우 파격적인 관세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물량의 최대 2.5배까지, 공장 완공 이후에는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면제해줍니다. 러트닉 장관은 공장을 짓지 않으면 관세는 100%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한국으로 옮겨집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의 합의에서 이 최혜국 대우를 확보한 상태인데요. 이 조항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반도체 관세에 있어서 이 향후 다른 나라와의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대만이 미국 내 생산을 빠르게 늘릴 경우 삼성전자 등이 한국 기업과의 직접 경쟁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업계의 전략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오늘 밤 미국의 12월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되고요. 주말 사이에는 연준 보우먼 부의장과 제퍼슨 부의장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표와 연준 발언 그리고 반도체 업종 흐름 함께 맞물리면서 시장 방향성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어제 TSMC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역대 최고 실적에 미국 증시는 반도체 업종 위주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다소 반납하면서 투자자들의 또 고점 부담 인식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중 반도체 갈등이 반도체 업종에 하락 압력을 가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TSMC 실적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의 상황과 함께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합니다. 퀀텀 투자자문 오재승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 오늘 이제 첫 출연해 네네. 주시는 건데 제작진으로부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네. 뉴욕 현지에서 트레이딩 또 하셨다고요? 뉴욕이요? 예, 저는 미국 현지. 미국 예, 현지에서요. 네. 사실 미국에서 이제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오. 저는 원래 증권사에서 이제 OTC 트레이딩을 하다가 네. 지점에서도 있었고, 뭐 예. 본사에서도 근무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학원에서 AI도 공부를 좀 하고 나서 이제 미국 현지에서 리서치하면서 미국 주식을 좀 소개를 하고자, 미국과 한국을 좀 오가면서
네. 예, 고객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진짜 미국에 지금 계시고 잠깐 지금 한국으로 오신 거라고 하는데 시장을 사실 보면은 네. 저희 같이 한국에서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네. 현지에서 보이는 종목들은 차원이 좀 네. 다르잖아요. 네, 네.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시간에 대한 팁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아, 당연하죠. 예. 예, 그런 걸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예. 가장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네. 섹터가 좀 있나요? 뭐 다들 한국에서는 AI 네, 이쪽만 네, 얘기하잖아요. 네, 네. 좀 뭐 눈여겨보시고 있는 쪽이 있으신지. 뭐 저도 당연히 이제 AI를 눈여겨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봐요. 이제 오스틴에 그게 가능하네요. 네네네. 오스틴에 이제 테슬라 기가팩토리 처음에 포크레인 있을 때부터 한번 가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직접 공장 다 보고 삼성전자도 갔다 와 보는데 뭐 내부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뭐 가본다고 해서 특별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의 이제 규모인가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자율주행은 제가 한번 가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최근에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못 하고 있고 이제 다시 미국 건너가면 가서 자율주행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FSD 위주로.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 미증시와 한국을 연계하는 예. 시각들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대표님 그러면 일단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네, 체크를 네. 해볼까요? 이제 뭐 AI 버블 우려가 좀 다소 낮아졌다. TSMC 네, 네.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나왔었는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일단 TSMC가 뭐 매출이나 그다음에 캐펙스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고, CEO의 컨퍼런스 콜을 내용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TSMC의 그 자본적 지출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도 굉장히 강력하게 그쵸. 이루어지는 거를 시사를 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AI의 버블에 대해서는 TSMC가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주를 받고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수주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면은 대규모 투자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제 발표한 컨퍼런스 콜이나 어떤 향후의 미래 계획 같은 것들이 아주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뭐 이제 미국은 TSMC를 포함해서 대만의 관세 부과 15%를 네네. 이제 딱 책정을 했잖아요. 네네. 이 부분도 호재성 뉴스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기업과 국가는 다른 부분이긴 한데 이제 TSMC와 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가 않죠. TSMC가 이제 호국 신산이라고 해서 대만을 지키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전략이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과 대만이 관세를 인하하면서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을 하고 그리고 클러스터를 계속 확장을 하고 대규모 캐펙스 투자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그 조건으로 이제 관세를 5% 할인해 준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의 애리조나 네 번째 팹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첨단 패키징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대만과 TSMC 미국이 같이 공조를 하면서 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네요. 미국과 네. 대만, TSMC 삼각으로 해서 이렇게 네. 좀 반도체 생태계에 끌어가고 있다. 근데 또 TSMC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네, 네. 지금 이 실적의 핵심이 고성능 컴퓨팅, 그렇죠. 이 부분이 거의 과반 이상이더라고요. 네, 네. 여기 정확하게 어떤 것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팅은 이제 TSMC는 라인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하이 퍼포먼스 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성능 칩의 매출 타입을 보면 크게 지금 대부분이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구글의 TPU 진영에서 브로드컴이 설계를 해서 TSMC에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성능 칩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학습형이 대부분이고 그게 엔비디아에 수주한 게 대부분이고, 사실 뭐 구글의 TPU 진영에서 브로드컴이 주문 제작해서 만드는 건 그렇게 네.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제품으로 치면 뭐 H100, H200, 블랙웰, 그렇죠. 그다음에 제품들.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설계를 해서 제조를 의뢰를 하죠. 그리고 구글의 TPU 같은 진영에서는 아키텍처만 이제 만들고 이거 브로드컴에서 이제 설계를 해주는 건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직까지는 학습형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칩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네. HPC 고성능 컴퓨팅이라는 게 네. 결국엔 코어스 패키징을 쓴다라는 거인 거예요? 뭐 제가 구체적인 명칭에 대해서는 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데이터 AI의 발전 단계를 놓고 보면 결국은 좀 버블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학습형 데이터 센터는 그냥 뭐 포크레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학습형 데이터 센터가 초창기에 있어야 이제 언어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때문에 AI의 버블을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추론형 데이터 센터 매출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매출 타입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학습형 데이터 센터 매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TSMC의 실적이 잘 나온 게 AI 산업이 아직 강력하다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산업의 성장에서 초창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해지는 거는 앞으로 지금 뭐 엔비디아의 칩이 나오면서 이 패키징을 TSMC가 다 독점으로 거의 다 해주다 보니까 이런 네, 네. 호황을 쭉 지속을 하는 것 같은데 TSMC의 이런 네. 생산과 판매, 뭐 네, 엔비디아의 관계를 따졌을 때 네. 계속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긍정적으로 보고요. 지금 그 고성능 칩 관련해서는 뭐 이제 TSMC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언론 조사나 리서치 기관들 조사를 하면 전체 이제 빅테크 수요의 아직 절반밖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TSMC가 계속 그 매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TSMC가 최근에 고객사한테 향후에 계속 10%에서 20% 정도의 가격 인상을 통보를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반사적으로 어제 TSMC의 실적이 삼성전자의 주가와도 굉장히 연관이 많고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나노 퀄컴 수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한 3, 4년 전만 해도 이제 파운더리 업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어떤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으려고 했다 보면 사실 지금은 뭐 따라잡는 개념은 아니고 TSMC의 독주인데 근데 산업 자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그 수주 물량을 못 따라가고 있고 그 반사 이익을 삼성전자가 일부 볼 수 있는 가능성. 특히 이제 어제 그 고성능 칩의 매출 비중이 대부분이 학습형 데이터 그 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글의 TPU 진영 그리고 또 브로드컴의 진영에서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수요가 강력하면 삼성전자가 수주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어떤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TSMC의 실적 발표와 그 컨퍼런스 콜은 삼성전자에도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네요. 네. 지금 근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좀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이 칩들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네네. 더 이상은 뭔가 엔비디아 독점의 시대가 이제 그렇죠.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TSMC 실적 자체를 계속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네네. 맞는 건지 네네. 저 지금 여기가 아직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뭐 경쟁자라고 그러면은 브로드컴이거나 아니면은 메타가 자체 설계한 칩들인데 이것도 TSMC가 제작을 하거든요. 그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누가 되든 별로 큰 의미는 없을 TSMC는 아무 상관없다. 예, 아무 상관이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큰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 칩을 왜 쓸 수밖에 없냐면 쿠다 생태계가 그렇죠. 너무 강력하거든요. 근데 그 엔비디아가 그 이후에 보는 거는 피지컬 AI 생태계예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아이작이라는 플랫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이작 플랫폼에서 이제 버전이 나오면서 계속 그 로봇을 테스트하는 네.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또 작년에 아이작에서 그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또 그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엔비디아는 자기네들이 독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엔지니어들이 설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계속 발표하고 만들고 유지 관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쿠다 생태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그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봇 플랫폼을 계속 발전을 시켜서 향후의 피지컬 AI를 대응하는 거고 특히 이번에 CES에서 나온 거 알파마요 발표를 했잖아요. 예. 저는 그거 굉장히 의미 있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자기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로 직접 자기가 휴머노이드를 만들겠다는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 플랫폼을 만들어줄게. 알파마요를 발표를 그렇죠. 해서 거기서 이제 비전 정보를 가지고 로봇이 생각을 하고 직접 액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깔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를 수집하고서 그 엔비디아 알파마요 플랫폼을 가지고 휴머노이드를 구동시킬 수 있는 많은 스타트업이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또 이거는 약간 테슬라랑은 또 생각이 다른 게 그렇죠. 테슬라는 그런 회사들이 할 수 있겠냐 이런 거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일론의 인터뷰가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 기업들은 다 좋다. 네. 예, 아주 좋은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침 이거 쿠다 얘기를 좀 해주셔서 요것도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미국 현지에 계셨으니까 네네. 그 쿠다 생태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쿠다 생태계가 사실 우리가 한국에 살다 보면 이게 잘 안 와닿거든요. 그쵸. 생태계가 진짜 좋다 하지만 얼만큼인지 잘 몰라요. 근데 미국에 계셨으니까 네네. 쿠다 생태계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더 잘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될까요? 제가 대단하다고 느낀 거는 딱 하나거든요. 뭐냐면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AI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AI 엔지니어로 일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의 그 빅테크 AI 엔지니어들을 만나긴 해요. 네네네. 예, 실제로 이제 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다니는 친구들이랑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들 얘기하기로는 다른 건 쓰기 싫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듣는 거밖에는 없어요. 제가 직접 설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이제 하나의 뭐 네. 시스템이면은 모든 엔비디아 서비스 GPU 하나로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생태계가 미국에서는 사실 아마 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TSMC 실적 발표 이야기를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제 TSMC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사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돼서 여기 실적 AI 호황이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바라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TSMC 실적 발표가 AI 호황을 계속 증명해내는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AI 호황을 이제 그냥 실적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대표가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지금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 정도 대규모 캐펙스를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 수요를 확인했기 때문에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아까도 얘기 들었듯이 고성능 칩에서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학습형 데이터 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AI 산업이 성숙기에 들어서면은 추론형 데이터 칩의 매출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매출액도 봐야 되지만 그 매출 타입별로 볼 때 아직은 학습형 데이터 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버블을 굳이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요 화려한 실적들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 화려한 실적 뒤에 지금 시장에 불확실성 요소들도 있습니다. 뭐 파월 의장 수사 소식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표님 미국에서 오셨다 보니까 네네.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법무부가 파월 의장한테 대배심 소환장 발부했다 이런 뉴스들 나오는데 네, 네. 대표님 제가 사실 대표님 톡방도 좀 살펴봤었거든요. 아, 요거 그래요? 좀 정치적인 수사 네, 이런 네네. 식으로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실제 형사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거는 대배심이 정하겠죠. 근데 이제 대배심 소환장 발부는 지금 기소가 결정이 된 게 아니고 기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배심이 판결을 하기 위해서 소환해서 이제 증언하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법 체계가 달라서 그런데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국정감사 때 어떤 기업인들 망신 주기 부른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배심 소환장이 굉장히 막 많이 발부됐던 시기가 가장 그 미국 역사에서 보면은 그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 파월 의장이 그러면 무슨 불법을 저질렀냐 보면은 이제 트럼프 그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거는 2025년 6월에 이제 은행 상원위원회에서 이제 그 페드의 리모델링 개보수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위증죄가 되려 그러면 한 두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전문성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페드 의장은 이제 경제 전문가인데 이분이 건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건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이 그 얼마나 이게 잘못 얘기를 한 것이 과연 얼마나 의도적이었냐고 볼 때 굉장히 어떤 기소가 들어갈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위증죄라고 할 때는 잘못된 얘기를 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고의적으로 했을 때가 이제 고의성을 또 증명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연준의 그 페드 의장이 페드의 청사의 리모델링 관련해서 과연 얼마나 고의적으로 이거를 악의적으로 그 주장을 했겠냐 얘기를 했을 때 그 웬만한 대배심들은 특히 대배심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페드의 독립성을 좀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로 볼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미국 현지 언론이나 그런 것들을 쭉 봤을 때 기소 확률은 굉장히 낮다. 그리고 정치적인 액션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파월 네. 의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지금? 실제로 사실 미국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 투자자들만 네. 더 크게 관심을 갖는 항상 상황. 느끼지만 그 어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이런 뉴스는 한국 이제 투자자분들이 한 10배 정도 더 보시는 것 같고요. 사실 뭐 평소에 미국인들은 직접 투자를 잘 안 해요.
이제 간접 투자가 대부분이고 연금으로 해서. 예, 그리고 연기금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적립식으로 매수를 많이 하시고 지수형 투자를 AI 투자를 해도 정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분이 이제 섹터 ETF를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뭐 S&P 500으로 간접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뉴스를 그렇게 많이 챙겨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정치가 시장을 흔드는 게 네네. 연준뿐만이 또 아닌데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수수료 제한 이슈도 던지고 네네.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 따라서 미국 카드사들, 한국 네. 카드사들의 움직임이 조금 네. 다른 것 같아서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한국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을 할 때 너무 테크만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미국의 인베스터 어드바이저의 고객이기도 한데 네. 처음에 이제 가면은 미국의 어떤 그 PB들이 그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들이 추천하는 그 종목들 중에서 그 굉장히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게 카드사, 그 보험사, 그다음에 유통 주식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특히 미국인들은 이제 카드사 주가, 특히 이제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되게 좋아해요, 주식을.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수 시장이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카드사들이 어떻게 보면 은행의 좀 계열사들이고 맞아요. 그리고 좀 상장이 덜 돼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성장 동력이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도 연평균 5% 수익률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자 마스터카드가 사실은 전 세계 그 로열티를 받는 회사고 그리고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연평균 수익률이 한 15%씩 나스닥에 비례해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예. 예, 그래서 미국 투자자분들은 사실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제가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들 최근의 리포트들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연체이자 10% 제한 요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가 매수 기회라고. 알겠습니다. 네네. 그것도 사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주주환원에 대한 네네. 것도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네네. 미국 카드사들은. 그렇죠. 미국 카드사의 제가 배당률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네. 전반적으로 주주 환원, 그러니까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은 성장을 할 때는 배당을 많이 안 하지만 성장이 좀 한계가 도달하고 나서는 주주 환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성장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배당은 잘 안 하는 부분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트럼프와의 마찰이 있다 보니까 네네.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서학 개미분들, 서학 네네.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네. 이쪽 섹터, 미국 카드사들도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좀 보시나요? 저는 조금 더 빠지면 매력적일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법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체이자 10%로 제한한다는 거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은행법에서 그거는 국회 그 통과 비준을 받아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명령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친구들이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으로 보는 부분이 아하. 많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건 스탠리도 그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나왔는데 대부분 실적 증가를 하는 걸 보니까 뭐 M&A, 그다음에 트레이딩, 그다음에 자산 관리 수수료 증가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나 이런 그 미국의 투자 은행들의 그 포션에서 연체이자 수수료는 굉장히 적고요. 특히 우리나라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 한 25% 정도가 연체이자 수수료 총 마진에서 차지를 하는데 미국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좀 달라요. 비자 마스터카드는 연체이자 수수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래할 때마다 건마다 이제 로열티를 받는 그래서 결제 수수료가 네. 많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게 또 미국 현지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네. 설명이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매주 이렇게 만나 뵙게 될 텐데 아주 앞으로도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머니쇼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